안녕하세요. 부모학개론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사고력, 논리력 발달을 위한 두 번째 방법, 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이 엄청난 능력, 힘을 갖는데요. 왜 말하는 것이 사고력, 논리력 발달에 도움이 되냐면 우리가 인풋 중심의 교육, 어떤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교육 위주로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실제적으로 뇌가 움직이는 시간, 유아기에는 두뇌가 근육 활동을 일으키면서 두뇌가 확장되는 시기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두뇌가 움직이는 시간은 인풋 시간보다는 아웃풋 시간에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생각해서 꺼내놓는 거, 그래서 뭐 앞서 놀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아이가 블럭을 가지고 비행기를 만든다고 할 때 비행기가 떠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도 마찬가지예요. 100마디의 말을 듣고 있을 때보다 한마디를 내가 주어와 수어를 맞추어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고 할 때 뇌가 훨씬 더 많은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웃풋 위주의 어떤 활동들, 뭐 놀이도 그렇고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다 좋은데, 그 중에서 유아기에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어에 대한 부분이죠. 왜 유아기에 특히 이게 중요하냐면은, 아이가 지금 두뇌 형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뇌 발달기에 많은 생각을 하고 두뇌가 움직이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생각을 할 수 있는 재료의 개수를 그게 바로 어휘의 수거든요. 그래서 유아기에 언어 발달이라는 건 모든 발달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알고 있는 어휘가 100개예요. 그러면 100개를 가지고 아이는 상상을 할 거예요. 놀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아이는 그 아이가 가진 어휘는 1000개예요. 그럼 1000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거든요.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그 상상의 폭이 곧 아이의 사고력, 논리력의 폭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많은 어휘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유아기에 이중언어다 하면서 다른 외국어를 가르치는 건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유아기 때 영어 공부를 엄청나게 시키고자 하시는 부모님들 되게 많으셔서 또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영어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영어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게 물론 24개월 미만에서는 모국어로 인식을 하면서 배울 수는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어휘에 대한 측면의 차이가 커져요. 그래서 한 아이가 한 가지 언어로 100개, 1000개의 어휘를 습득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언어로 어휘를 습득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반도 못 미치는 어휘를 습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나 뭐 말을 하는 과정에서나 아니면 사회성의 부분에서나,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한 가지 어휘로 쭉 발달시켰을 때보다 부족해지는 측면들이 훨씬 커져요. 그러니까 사고력과 논리력의 발달의 측면에서 사고력과 논리력이 발달한 친구들이 나중에 당연히 어려운 문장에 대한 독해라던가 아니면 뭐 구술이라던가 뭐 에세이를 쓴다던가 이런 것에서 훨씬 더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모르고 영어라는 기술만 습득한다고 해서 그걸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에세이 측면에서를 본다고 할더라도 나는 학교에 갔다, 오늘 무슨 밥을 먹었다, 이런 걸 에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안에 컨텐츠들이 중요한데 그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영어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언어 능력이고, 언어를 내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그 생각을 말로, 한국말로 풀어내든 영어로 풀어내든 그건 그 위에 껍데기의 문제, 뚜껑의 문제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 유아기에는 한국말을 정말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들이 잘 된 친구들은 이제 영어에 대한 부분에서도, 저희 뭐 원에도 영어 선생님 아이들이 되게 많이 다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 골든크로스가 발생한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5학년 정도 때부터 문법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좀 리딩, 독해가 좀 길어지고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한국말로 그런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친구들이 영어로 썼을 때 그걸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수학 문제가 사과나무에 사과가 10개가 열렸습니다. 농부가 2개를 따갔어요.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몇 개가 남았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수학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 아이들이 다 읽거든요. 다다다다 따다다다는 읽는데, 그리고 10 빼기 2라고 써놓으면 8을 쓸 수 있는 친구들이 이 내용 자체가 10 빼기 2의 내용이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런 친구들이 한 반에 반이 넘어요. 그래서 막 사고력 수학학원이다 이런 걸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사고력과 논리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이걸 영어로 써놨을 때 이해를 하느냐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고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는 더 지문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한국말로 이해를 못하는 걸 외국어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이가 어휘에 대해서 그걸 그냥 암기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은유라는 표현, 비유라는 표현, 한국말로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걸 이게 은유다, 비유다라고 단어를 외운다라고 해서 그게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한국말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애들이 그걸 단어를 암기를 했을 때 영문으로 써였을 때도 이해가 되는 거지, 한국말로 이해를 못하는데 단어 암기만 해서는 절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외국어는 뚜껑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전폭적인 사고력, 논리력 발달의 시기에는 되도록 많은 대화를 듣도록 해주셔야 되고,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어휘를 습득을 하고 그걸 계속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의 나중에 본격적인 공부를 할 때 메타인지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메타인지라는 거는 인지에 대한 인지. 그래서 인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아는 걸 메타인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높은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죠. 내가 뭐를 알고 뭐를 모르느냐를 알고 있을 때 모르는 것만 공부를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상위 0.1%, 1% 아이들의 공부 방법을 들어보면 메타인지를 높이는 공부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공부한 내용을 한번 다 써본다든가, 아니면 누군가한테 설명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공부 방법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써볼 때 막히는 부분들이 나오고 그 부분이 내가 모르는 부분이다 해서 그 부분을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면서 내가 막히는 부분이 내가 모르는 부분이라는 걸 찾아내는 거죠. 문제집을 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집을 풀 때 내가 뭐를 모르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빨리빨리 캐치해낼 수 있을 때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것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말하는 것,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는데요. 어떤 교육을 받았을 때 이렇게 소리로만 듣는, 앉아서 소리로만 듣는 교육을 받았을 때는 24시간이 지난 후에 그 교육의 내용의 5%만 기억에 남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시청광학 자료를 활용해서 교육을 했을 때, 그리고 그걸 내용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봤을 때, 이럴수록 내가 들었던 정보들, 그 교육의 내용들이 기억되는 확률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죠. 그런데 가장 높았던 거는 내가 들은 내용을 누군가한테 가르쳤을 때예요. 내가 배운 거를 누군가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면은 95%가 기억이 난다라는 통계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던 단기 기억들을 장기 기억으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돼요. 그래서 아이가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걸 습관화하게 되면 공부에서 그렇게 이용을 하면서 메타인지를 높이고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이와 그럼 어떻게 대화를 하실 수 있냐? 첫 번째는 공감이에요. 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렇구나. 그게 그런 말에 그건 틀렸어. 라고 말씀하시면 아이는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냥 굉장히 편안한 표정으로,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냥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또 부모님이 아이한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아빠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엄마가 막 이렇게 타박을 주고 면박을 준다라고 하면요, 나도 그걸 당할 수 있다라고 아이가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하기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서로 공감해 주시면서 그걸 수용해 주시는, 어떤 말이든지 좀 수용해 주시는 가정 분위기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든지 집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아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죠. 엄마랑 아빠랑 다양한 대화를 좀 이렇게 많이 하신다라고 하면은
아이는 다양한 어휘에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사고력 논리력 발달을 위해서 굉장한 중요한 아이의 생각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아이가 앞에서 다양한 대화를 나누시는 건 너무나 좋고요. 그런데 말을 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다양한 대화를 들을 수 있으려면 경청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부모님의 모델링을 통해서 경청의 습관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엄마가 아빠에게, 아빠가 엄마에게 이야기를 끊지 마시고, 아이가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엄마가 아빠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이가 끊는다. 그러면 잠깐만 민준아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 요 말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 말을 끝내세요. 그래서 아이가 계속 듣는 연습을 해야 제대로 듣는 연습을 해야 제대로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논리를 펼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순, 문장의 배열 이런 것들도 아이에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말하는 걸 계속 들려주셔야 되고, 들을 수 있도록, 경청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주셔야 돼요. 경청을 한다라고 해서 아이를 대화에서 소외시키라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빠랑 이야기를 할 때도 아이를 한 번씩 봐주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아이가 대화를 듣는 것 자체도 즐거워할 수가 있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거든요. 한 번씩 시선을 아이만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고루 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고, 당신 생각은 어때?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뭐 남편한테 물어보신다던가 이럴 때 아이한테도 네 생각은 어때? 민준 생각은 어때?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봐 주시고 그 아이의 이야기, 그래 맞아, 그 좋은 의견이다. 계속 좀 좋은 의견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말을 꺼내놓는데 굉장히 자신감이 생겨서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될 거거든요. 책을 읽을 때도 얘는 이렇게 했네, 민준이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 그러니까 질문, 계속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게 너무나 좋아요. 아이가 듣는 것보다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할 때 두뇌가 훨씬 더 많은 근육 활동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질문을 조금 던져주시는 걸로, 그리고 어떤 대답을 하든지 긍정해 주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정해진 시간이 꼭 필요해요. 대화를 해야지 라고 하면은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꼭 정해진 시간, 예를 들어서 밥 시간이 가장 좋아요. 밥 먹는 시간만큼 우리 아이들이 어휘를 잘 기억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밥을 먹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어휘에 대한 기억력을 높여준다라는 보고가 너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밥을 먹을 때가 가장 좋은 정규적인 대화 시간을 확보하시는 거. 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잠자기 전이에요. 잠자기 전에는 아이가 낮 동안에 있었던 일들,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고 속상했던 일이나 뭐 즐거웠던 일이나 이런 거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약간 어두운 분위기에서 말이 더 편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자리에서 그런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잠이 든다라고 하면요, 그날의 스트레스, 마음의 앙금, 찌끄러기들을 그날 처리할 수가 있고, 다음날 새 마음으로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꼭 대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 자 하고 불 끄고 나오시는 게 아니라 유학이라면 당연히 책을 읽어주시고 책에 대한 대화도 하시고 오늘 있었던 일 상기해 주시면서 기분은 어땠는지 물어봐 주시고 그걸 충분히 공감해 주신 후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런 정기적인 대화 시간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꼭 유아기 때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유아기 때 이런 습관, 잠자리 대화 습관이 생기게 되면은 나중에 자라면서까지 이어져서 청소년기에 내가 어떤 고민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한테 말해야 되는 타이밍을 참 잡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밤마다 그런 대화를 해왔던 친구들은 편안하게 그 시간에 엄마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하니까 잠자리 대화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논리력, 사고력을 발달시키게 되고 또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돼요. 정서적인 안정감이 없이는 어떤 합리적인 사고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인 안정감, 부모님과의 유대감 형성, 이거는 앞으로 평생 동안 어머님이 고민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또 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대화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책이 좋다라는 건 어머니들 많이 알고 계시죠?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좋아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